7인 7색 북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네. 네. 그러면 먼저 제가 누구인지 먼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7인 7색 북콘서트의 MC를 맡게 된 정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남예빈입니다. 오늘 발걸음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북콘서트에 앞서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줄 특별한 공연 두 팀을 준비했는데요. 첫 공연을 시작으로 오늘 이 공간이 설렘으로 가득 차길 기대해 봅니다. 지은씨, 바로 만나볼까요? 네. 첫 번째 순서입니다. 김경화 학생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리를 드림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I have a little dream, a melody so sweet. In the morning light, every time I'm thankful all of life. I'm just a little girl with sunshine in my eyes, singing every day, day and night, thankful all of time. Even if I'm afraid sometimes, there's no need to hide. When you feel the bright light, just be who you want to be. Oh, I'm a little dreamer, fairy tale with joy in my heart. I found my way, I have to say, the world shines so bright. I'm a little dreamer, fairy tale with joy in my heart. I am free. No matter where I go, I always keep going after my heart. I have a little wish to share with the world. No one can bring you down, let you down, love the way you are. I've never thought I could give up on my dream, so you can bring me down, tone me down. I am not afraid. Even if I'm afraid sometimes, let me to the way. When you feel loneliness, I will embrace you in my arms. Oh, I'm a little dreamer, fairy tale with joy in my heart. I found my way, I have to say, though it shines so bright. I'm a little dreamer, fairy tale with joy in my heart. I am free. No matter where I go, I always keep going after my heart. 감사합니다. 네, 김경화 학생의 노래 정말 감동적이지 않았나요? 가사 하나하나가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 저도 모르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네, 따뜻한 오프닝으로 시작을 열어주신 김경화 학생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이 기세를 이어 다음 공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현의인 학생이 베이스로 연주하는 나킹콜의 LOVE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곡의 리듬 덕분에 분위기가 한껏 밝아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저희 이제 진짜 북 콘서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이 자리를 빛내줄 7인 7색 주인공들을 미리 만나보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오늘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네. 7인 7색이 어떤 활동인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7인 7색은요, 7명의 학생들이 선생님과 부모님의 도움 없이 여행을 직접적으로 계획해서 여행을 다녀오는 그런 소명학교의 멋진 활동입니다. 저희는 2025년 1월 6일부터 25일까지 약 3주간 티르키예와 그리스를 여행했습니다. 또한 7인 7색은 묵상을 통한 여행인 만큼 처음 겪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텐데요. 근데 왜 2명밖에 없죠? 5명의 친구들은 어디에 있나요? 그러면 함께한 친구들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작아서 친구들이 잘 들리지가 않나 봐요. 한 번 더 크게 외쳐볼까요? 나와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7명의 친구들을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긍정에너지 리더 극2를 맡은 정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MC를 맡은 남예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인 7색에서 긍정 분위기 메이커 시동력을 맡은 홍정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양이를 좋아하고 펜싱을 잘하는 김예진입니다. 이주은 친구는 안타깝게 독감에 걸려서 참여하지 못했는데요. 그 대신 이제 이주은 친구가 여기 있다 생각하고 이제 저희의 열정을 맡아주었던 이주은 친구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7인 7색에서 대문자 T를 맡은 지연아입니다. 저는 7인 7색에서 맡는 본부상을 맡았던 신수연입니다. 그럼 저희 여행 시작 전 모임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먼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희는 11월부터 첫 모임을 가져서 매주 수요일마다 함께 여행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장 먼저 각자 가이드할 도시를 정하고 맡은 지역을 조사하며 일정을 정했습니다. 또한 매우 많은 체력들을 요하는 7인 7색의 특성인 만큼 저희가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일주일에 2번 이상 운동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행자 보험이나 예방접종 여부, 해외여행 이심카드 준비 등 이렇게 7인 7색을 가기 위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튀르키예에서는 이스탄불, 카파도키아, 파무칼레, 그리고 그리스에서는 데살로니가, 메테오라, 델피, 아테네, 고린도, 에기나섬 이렇게 총 9개의 지역을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사진이 저희가 진짜 실제로 여행을 했던 지역의 순서입니다. 그럼 순서대로 상하이를 맡은 진한나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인 7색의 여정의 첫 파트 상하이를 맡은 진한나라고 합니다. 상하이를 발표하기 앞서서 여러분께서 의문이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있습니다. 이제 이번 7인 7색 여행이 튀르키예 그리스인데 왜 중국을 갔느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인천공항에서 튀르키예로 가는 중간에 중국에 경유를 하게 되어서 이제 중국에 4시간 동안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4시간 동안의 과정을 지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발표를 할 때 여러분들의 흥미를 돋구기 위해서 하나의 재밌는 퀴즈를 준비를 했었는데요. 제목은 이 사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입니다. 이제 앞에서 확대된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이 사진의 정체를 아시는 분은 손을 들고 말해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그럼 첫 번째 사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비 비슷합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힌트까지 준비를 했는데 이게 바로 맞춰질 줄 몰랐습니다. 네, 저희는 인천공항에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갔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맞습니다. 상하이로 갔습니다.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이크랑 굉장히 비슷하긴 한데 마이크가 아닙니다.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방 명주입니다. 저희는 이제 상하이의 난징 동로라는 곳에 이제 최대 번화가인 이런 거리에 가서 상하이의 멋진 건물들을 구경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멋지게 구경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저희 프렌드 쌤께서 맞춰주세요. 아닙니다. 베베쌤. 성은이? 오, 맞습니다. 이번에는 성은이의 뒷모습인데요. 성은씨 풍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중국이라는 나라도 이렇게 아름답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풍경을 관찰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멋진 상하이의 스카이라인을 감상하면서 여행에 대한 그런 설렘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럼 다음 퀴즈. 음식은 같은데 고기는 아닙니다. 여기 앞에 앉은 친구. 맞습니다. 이 사진은 중국에서 처음으로 먹은 음식인 딸기탕후루의 사진인데요. 이 탕후루에는 약간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중국에 처음 가서 소통을 못 하다 보니까 이제 의도치 않게 엄청 비싼 탕후루를 사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7인 7색 여행에 엄청난 부분을 탕후루로 쓰겠다는데요. 그걸 통해서 이제 앞으로의 여행에서는 이제 거래를 할 때 금액을 잘 확인해보고 사야겠다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상하이에서 맛있는 길거리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앞으로의 여행에 대해서 기대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굉장히 자랑할 거리가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7인 7색 이제 여행쌤 유튜브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있으신가요? 네. 거기에서 조회수 1위를 차지한 바로 그 영상이 상하이에서 나왔습니다. 무려 조회수가 2.7만 회가 나왔습니다. 네, 이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이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 숫자냐면 이제 소묘학교 공식 유튜브 영상 4위에 그런 엄청난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높은 조회수를 보여드렸으니까 가장 적은 조회수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가장 적은 조회수는 바로 7인 7색 소감 영상입니다. 이제 이 콘서트를 보시고 나서 이 영상도 한 번씩 봐주시면 이제 139회에서 200회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의 상하이 여행 발표는 끝났고요. 다음 학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튀르키예 이스탄불 지역을 맡아 2박 3일 동안 여행을 계획하고 인도했던 홍상은이라고 합니다.
먼저 제가 맡았던 지역인 이스탄불에 대해 짧게 소개를 해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스탄불은 튀르키예의 수도인 앙카라보다 큰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튀르키예의 최대 도시입니다. 이스탄불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갈라타 다리를 중심으로 아시아와 유럽이 한 도시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스탄불의 랜드마크로는 블루 모스크라고도 불리는 술탄 아흐메트 모스크와 아야소피아가 있는데요. 두 곳 모두 이슬람 사원입니다. 이제 저희가 어떻게 여행을 다녔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일차에는 상하이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스탄불 공항에 도착하여 바로 저희 숙소가 있는 동네로 공항 셔틀을 타고 이동하였습니다. 이렇게. 동네에 도착하여서 숙소에 짐을 풀어놓고 바로 이스탄불에서 가장 유명한 술탄 아흐메트 모스크를 보러 갔습니다. 술탄 아흐메트 모스크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스크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모스크의 벽면을 뒤덮은 푸른빛을 띠는 도자기 타일 때문에 블루 모스크라는 애칭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블루 모스크는 현재도 예배가 이루어지는 신성한 장소이기 때문에 방문객도 이슬람의 전통을 존중해 복장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이슬람에서는 예배 공간에서 겸손과 단정함을 중요하게 여기며 여성의 머리카락을 가리는 것이 예의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모자나 목도리로 머리를 가리고 관람하였습니다. 그리고 술탄 아흐메트 모스크 구경을 다 하고 바로 옆에 있는 술탄 아흐메트 무덤에 갔습니다. 이곳은 술탄 아흐메트 모스크를 만든 오스만 제국 14대 술탄 1세가 안장된 왕실 묘소로 앞서 보았던 블루 모스크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에는 술탄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자녀 등 왕실 가족들도 함께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엄숙하고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조용히 관람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튀르키예 하면 가장 많이 생각나는 음식이 무엇인가요? 고기? 네, 바로 터키 아이스크림과 케밥이죠. 저희는 쫀쫀함이 생명인 터키 아이스크림과 속이 꽉 찬 케밥을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은 2일차입니다. 저희는 이스탄불에 간다면 꼭 한 번은 타야 한다는 페리를 타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보스포루스 해협을 건너 갈라타탑으로 이동했습니다. 갈라타탑은 66m, 약 아파트 9층 높이로 보스포루스 해협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입니다. 이곳에서 저희는 열심히 눈으로 아름다운 풍경을 담고 이스탄불만의 낭만을 느끼고 예쁜 사진도 많이 찍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와 함께 여행을 하셨던 조각쌤께서 정말 좋은 카메라로 저희를 찍어주셨는데 이렇게 7명 모두의 멋진 인생사진을 찍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탄불의 중앙시장으로도 불리는 그랜드 바자르에 구경을 하러 갔지만 저희가 너무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시장이 문을 닫아 구경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다시 오기로 하고 이렇게 1차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일차입니다. 저희는 아침 일찍 숙소에서 나와서 길거리에 팔고 있는 터키의 국민빵, 시미트빵을 먹으며 아야소피아로 향했습니다. 아야소피아는 이스탄불에 있는 매우 유명한 역사적 건축물입니다. 원래는 비잔틴 제국 때 대성당으로 건설되었지만 이후 오스만 제국 시기에 모스크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 세월에 걸쳐 기독교와 이슬람 두 문화의 흔적이 남아있는 매우 중요한 건물입니다. 이렇게 저희는 아야소피아에서 각자 구경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으로는 예레바탄 사라이입니다. 예레바탄 사라이는 비잔틴 제국 시절 이스탄불 지역의 물 공급을 위해 만든 지하 저수지로 화려한 문양이 새겨진 대리석 기둥으로 장식되어 있어
지하궁전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렇게 예레바탄 사나이 구경을 마친 후 마지막으로 전날 문을 닫아 구경하지 못했던 그랜드 바자르에 갔습니다. 그랜드 바자르는 이스탄불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전통시장 중 하나입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한국 사람이라면 무조건 들려보아야 한다는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모자 쓰신 사장님이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시면서 저희를 맞아주셨습니다. 덕분에 저희는 그랜드 바자르에서 튀르키예 문화를 한껏 느끼고 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2박 3일 동안 제가 인도하는 이스탄불 여행을 마쳤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카파도키아를 인도한 예빈이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을 맡은 남예빈입니다. 제가 지역을 밝히기 앞서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곳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마치 우주의 다른 행성처럼 보이지만 이곳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튀르키예의 카파도키아입니다. 신이 빚은 행성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비현실적인 풍경을 자랑합니다. 저희는 이스탄불에서 야간버스를 타고 무려 10시간을 달려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바위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오랜 시간 거주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아름다운 바위들 속에는 아픈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옛날 로마 시대 기독교인들에게는 커다란 시련이 닥쳤었는데요. 바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진 박해를 받게 된 거죠. 그들은 눈을 피해 바위산 속으로 더 깊은 땅 밑으로 숨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데림쿠유 지하도시입니다. 데림쿠유는 깊은 운문이라는 뜻으로 이름처럼 땅속 85m까지 아파트 11층 높이보다 깊게 파내려간 거대 도시죠. 단순히 숨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놀라운 시스템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동그란 돌문이 보이실 텐데요. 이것은 적들이 쳐들어오면 500kg이 넘는 거대한 연지방아 모양의 돌문을 굴려 안쪽으로 잠가버렸습니다. 밖에서는 절대로 열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또 아래의 사진을 보시면은 지하에는 부엌, 학교, 심지어 가축을 키우는 외양간과 교회까지 있었습니다. 약 2만 명이 생활할 수 있었던 거대한 개미굴이라고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로마의 박해 이후 기독교가 공인되었지만 카파도키아 지역은 전쟁과 침공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하 도시를 전쟁의 피난처로 많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이 지하 도시를 방문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것처럼 통로는 정말 좁기 때문에 숙이지 않으면 지나갈 수 없었고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아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직접 경험해보니 여기서 사는 건 정말 불편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이곳을 선택했다는 점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다음은 카파도키아의 하늘로 올라가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카파도키아의 상징 열기구입니다. 카파도키아는 바람이 일정하고 기상이 안정적이라 세계 최고의 열기구 명소로 꼽히는데요. 그런데 열기구는 아무 때나 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열기구는 튀르키예 정부의 공식 허가가 있어야 운행됩니다. 저희가 간 1월에는 바람이 워낙 강해 한 달 중 보름 정도만 비행이 가능했지만 다행히 1시간의 기다림 끝에 기적적으로 이륙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이 초록색 깃발이 정부에서 공식 허가를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음 영상은 열기구를 타기 전 영상인데요. 열기구에 불을 붙이고 탈 준비를 시작하고 대략 20명에서 25명이 저기 넓은 곳에 함께 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운행 시간은 약 1시간 정도 하늘에 있다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실제로 열기구를 타면서 찍은 영상인데요. 한 30-40개 되는 열기구가 한꺼번에 운행을 하면은 이런 풍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카파도키아에서는 비행을 무사히 마치면 전통적으로 샴페인 파티를 여는데요. 이는 열기구 비행을 안전하게 마친 것을 축하해주는 아주 오래된 전통입니다. 저희도 이 전통에 참여를 했는데요. 미성년자라 노알콜 샴페인을 마시며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저희가 카파도키아를 가기로 결정한 것은 신앙을 지키기 위한 선택의 역사가 있었고 또 장엄한 자연 경관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낮은 곳과 또 가장 높은 곳을 모두 경험할 수 있었던 지구에서 만난 가장 특별한 행성 카파도키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튀르키예에서 파묵칼레와 에페소 지역을 맡은 김예진입니다. 제 담당 지역 중 첫 번째는 바로 파묵칼레인데요. 아마 이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튀르키예어로 파묵은 목화, 칼레는 성으로 목화성이라는 뜻을 가졌는데요. 하얀 석회 언덕이 마치 목화를 쌓아놓은 성처럼 보인다고 해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사실 제가 파묵칼레를 선택한 이유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작년 세계지리 시간에 이 지역을 처음 접했는데 하얀 석회층이 층층이 펼쳐진 모습이 너무나 신비로워서 그때부터 머릿속에 언젠가는 꼭 가봐야지 하고 박혀버렸습니다. 이후 흥미가 생겨 찾아보니 파묵칼레는 죽기 전에 한 번쯤은 꼭 가봐야 할 곳이라는 평이 정말 많더라고요. 죽기 전에 가봐야 한다고? 그럼 가야지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 제가 그냥 뜨끈한 온천을 가고 싶었던 걸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전날 카파도키아에서 나이트버스를 타고 장장 10시간 정도를 이동한 다음 돌못이라는 택시로 갈아타서 30분 정도를 더 이동해 파묵칼레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시간이 너무 일러서 아직 숙소들이 문을 다 열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돌아다니다가 딱 한 군데 연곳을 찾아 들어갔는데 그건 정말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일단 사장님이 정말 친절하셨고요. 여기 보시면 저희 숙소랑 파묵칼레 입구까지 좀 거리가 있는데 자차로 저희를 입구까지 태워다 주셔서 덕분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파묵칼레 석회 언덕 뒤편에는 기원전 190년경 건설된 고대 도시 히에라폴리스가 있습니다. 대지진으로 인해 사라졌다가 19세기 독일 고고학자들의 발굴을 통해 다시 세상에 드러난 곳입니다. 특히 1만 5천여 명을 수용하는 웅장한 원형극장이 이곳에 백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곳 관객석에 앉아 평소 꼭 듣고 싶었던 노래를 들으며 파묵칼레의 전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마주한 풍경은 황홀할 정도로 멋진 감동이었습니다. 길을 따라 쭉 내려가면 앞에서 보여드린 파묵칼레 석회 온천을 볼 수 있습니다. 파묵칼레의 신비로운 석회 언덕은 1만 4천년 전부터 석회수가 흘러 응고되며 형성된 자연의 걸작입니다. 계단식 석회층에 푸른 온천수가 고여있는 풍경은 마을, 호수와 어우러져 독보적인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이곳은 1988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엄격히 보호받고 있으며 현재는 일부 구간만 개방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석회 언덕의 지형 보호를 위해 맨발로 들어갔는데요. 울퉁불퉁한 지형 탓인지 시시때때로 친구들의 비명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제 멘탈과 관련된 에피소드인데요. 석회 온천을 즐긴 후 들어간 식당에서 다음 날에 탈 셀쭉행 기차를 예매하려 했지만 계속되는 오류와 초기화에 인해 멘탈이 무너져 결국 울음을 터뜨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식당 사장님께서 Don't cry, don't cry 하시면서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결국 예매는 실패한 채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지만 그 다정한 위로 덕분에 다시 힘을 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파묵칼레 여정이 끝나고 다음으로 향한 곳은 셀쭉 그리고 고대 도시 에페소입니다.
전날 밤새 기차 예매가 안 되어 멘탈이 나갔던 게 무색하게도 기차역에서 신분증을 보여주니 단 5분 만에 발권이 되더라고요.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허무했습니다. 3시간의 기차 여행 동안 다른 친구들은 게임도 하고 잠도 자며 즐거워했지만 저는 담당 지역을 앞둔 긴장감에 인해 계속 인터넷 조사를 하느라 마음 편히 쉬지를 못했습니다. 그때만큼은 제 친구들이 정말 부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셀축역에 도착했을 때 황당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내리기도 전에 인파가 밀려오는 바람에 기차가 저희를 태운 채 그대로 출발해버린 거죠. 정말 막막함에 오만 생각이 들던 찰나 승무원분이 무전을 치더니 기차가 슬슬 후진을 해서 다시 문을 닫혀있습니다. 저에게는 그 순간이 마치 한 줄기 빛 같았고 아직 세상은 참 살만하구나를 느꼈습니다. 셀축에 도착하자마자 한국에서부터 큰 고민이었던 그리스행 차편을 찾아 나섰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인터넷으로 미리 조사해봤는데도 도무지 방법이 나오지 않아 막막했거든요. 현지에 가면 인터넷에는 없는 길이 분명 있을 거라는 선생님의 격려를 믿고 설레는 마음 반 걱정 반으로 셀축 곳곳을 뒤지며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도 직행은 없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결국 이스탄불까지 버스로 이동한 뒤 그곳에서 다시 그리스행 버스를 타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죠.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라 고민도 컸지만 다른 대안이 없었기에 이스탄불의 버스를 예매했습니다. 다행히 다음날 에페소를 가는 돌무시 시간까지 꼼꼼히 확인하며 길었던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터미널에 짐을 맡긴 후 드디어 돌무시를 타고 에페소 유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에페소는 과거 로마 제국의 아시아 수도였을 만큼 화려했던 도시인데요. 25,000여 명을 수용하는 대극장과 웅장한 켈스 도서관을 직접 보니 고대 로마로 시간 여행을 온 기분이었습니다. 특히 이곳은 사도 바울의 대표적인 선교 여행지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 무려 3년 동안이나 머물며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양성했던 곳입니다. 성경 속 에베소서의 배경이 되는 장소를 직접 걷는다는 것만으로도 저희 모두에게는 기쁜 울림이 있었습니다. 파무칼레가 자연의 경이로움이었다면 에페소는 인류의 역사와 사도 바울의 순결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던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7인칠색의 튀르키예 여정을 마쳤습니다. 다음 그리스 여행은 약 5분 정도 쉬고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관객분들께서는 재정비 후에 8시 27분까지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입구에 Q&A 칸이 있는데요. 친구들의 발표 후 Q&A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 중 또는 아직 듣지 않았지만 궁금한 내용 모두 질문하셔도 됩니다.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리스로 한번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그리스의 데살로니가 파트를 맡은 주은이의 역할을 대신해서 이제 데살로니카를 설명하기 위해 나왔는데요. 제가 얘기를 하지만 이 친구가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해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튀르키예를 떠나 도착한 그리스의 첫 여행지는 그리스 제2의 도시인 데살로니카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여정은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권을 잃어버린 적 있으신가요? 저희 7인 출생에서 가장 큰 사건이었던 여권을 분실했던 일이 바로 이 데살로니카에서 일어났습니다. 데살로니카로 가는 길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 저희는 국경을 넘는 데살로니카의 버스를 놓치고 터미널에서 여러분 노숙해보셨습니까? 노숙까지 해보게 됐습니다. 이 사진이 침낭을 깔고 노숙을 하는 사진입니다.
다행히 저희 당일날에 여권을 찾아서 다음날 데살로니카로 넘어올 수 있었지만 원래 계획했던 1박 2일의 일정을 하루로 대폭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행 가서 정전돼 본 적 있으신가요? 저희가 갔던 1월 달은 겨울이었는데요. 그때 숙소가 정전이 되어서 난방과 그리고 불도 모두 다 꺼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서 이제 저희 다음 날에 오전 시간까지 이 문제 해결의 시간을 다 쏟게 되었고요. 이제 가이드였던 주인의 마음이 굉장히 타들어갔다고 합니다. 다행히 데살로니카의 주요 명소들이 도보로 갈 수 있는 거리라서 오후에서부터도 계획했던 일정들을 소화할 수 있었는데요. 네, 여행한 곳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문제 해결을 했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고대 아고라부터 로톤다, 개선문, 성당,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광장 등 이제 구석구석을 부지런히 눈으로 담았고요. 이제 주은이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제 수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함께 마무리를 지은 게 이제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다고 합니다. 이제 데살로니카를 이어서 메테오라와 델피를 소개를 할 텐데요. 이제 저희 7인칠세 북콘서트가 여러 개의 여행지를 가다 보니까 한 여행지당 5분의 시간밖에 배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던 중에 고민이 생겼는데요. 5분 안에 여행지를 발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핵심만 여러분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행의 필수적인 요소들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든 학생들의 친구이자 해결사인 재미나에게 물어봤는데요. 재미나에게 여행의 중요한 3요소가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이제 재미나이는 여행의 3요소를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저는 이런 세 가지 먹, 볼, 놀을 바탕으로 메테오라와 델피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테오라 먼저 설명하자면 저희는 먼저 메테오라에 도착해 허기진 배를 기로스라는 음식으로 채웠습니다.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그런 샌드위치 같이 생긴 그런 음식이 기로스라고 하는데요. 진씨 어떤 맛이 났나요? 되게 햄버거와 샌드위치가 섞인 그런 맛이지만 안에 되게 바삭바삭한 감자칩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되게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계속 먹으면서 연신 맛있다 소리를 계속 할 정도로 정말 맛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맨 왼쪽에 보이시는 음식 있잖아요. 이게 그리스의 전통 음식처럼 보이시죠? 아닙니다. 저희 조각쌤이 야식으로 만들어주신 현지에서 재료를 공수해서 만들어주신 마늘 카레 치킨이었습니다. 소연씨 어떤 맛이 났나요? 고기가 되게 부드럽고 너무 맛있었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조각쌤의 정상으로 맛있는 야식을 먹을 수 있었고요. 다음날 여행지를 잘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메테오라에는 가장 유명한 것이 수도원인데요. 이제 어마어마한 산맥들 위에는 이렇게 수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수도원이 있는 것은 오스만 제국을 피해 신앙을 유지하기 위한 사람들의 피난처를 찾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 높은 곳을 옆에 산에서 옆에 산까지 밧줄이나 그물이나 도르래로만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계단이나 차를 이용해서 편하게 갈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멋진 광경을 구경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메테오라의 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한국에서도 산에 가면 고양이가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잖아요. 여기 고양이는, 그리스의 고양이는 높은 바위 위에 그냥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메테오라에서 고양이랑 같이 놀았습니다. 그리고 메테오라에 수도원에 들어가는 걸 빠질 수 없겠죠.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서 친구들과 같이 좋은 추억을 쌓으면서 재밌게 구경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에 델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델피의 먹거리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7인 7색에서 먹었던 음식 중에 가장 비쌌던 음식이 바로 델피에서 먹었던 음식이었습니다. 이제 왼쪽에 보시면 이것이 스테이크고 이제 오른쪽이 그리스식 라자냐라고 하는 이제 무사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은 씨 어떤 맛이 났나요? 저는 저기 오른쪽에 있는 스테이크를 먹었는데 비싸서 되게 맛있을 줄 알고 한 입을 딱 썰어서 먹었는데 너무 질겨가지고 정말 제 치아가 너무 아팠습니다. 근데 오렌지 주스는 맛있잖아요. 오렌지 주스는 정말 한국에 가져가고 싶을 만큼 너무 맛있어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정말 생각나는 오렌지 주스였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는 맛있는 점심을 먹었습니다. 델피의 볼거리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델피에는 아폴론 신전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쪽에 있는 것이, 왼쪽에 있는 것이 그 옆에 있는 박물관에 있던 굉장히 유명한 조각상이었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이 아라호바라는 델피의 옆에 붙어있는 마을이었는데요. 여기에도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태양의 후예의 촬영지인데요. 이제 관광버스에 내려서 이제 가이드가 구경을 하라고 했는데 외국인들은 그냥 차에 타 있고 한국인들만 밖에 나가서 구경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래서 마지막에 저희 7인 7색 일행들만 나와서 구경을 했다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고요. 그리고 델피의 마지막 놀거리입니다. 여기서도 고양이가 있어서 동물들과 같이 재밌게 놀았고, 이제 여기도 원형극장이 있는데 여기에도 또 웃긴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원형극장의 가운데에 가면은 소리가 옆으로 울리잖아요. 근데 구경을 하고 있는데 어떤 외국인 아저씨 두 분이서 가운데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버스킹 공연도 보고 재밌는 추억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로 여행을 짜보시면 어떨까요?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다음 친구 여행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리스 여행에서 멋진 도시 아테네를 맡은 정지은입니다. 네, 아테네는 그리스의 수도이자 가장 큰 도시이고 여기 돌 하나 밟으면 진짜 역사를 느낀다 라는 말이 정말 잘 어울리는 곳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가기 전엔 역사보다 나 이제 너무 피곤하다 이 생각이 더 먼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테네에 가자마자 숙소를 잡았는데요. 아테네를 둘러보기보다 먼저 침대가 보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침대에서 정말 편안하게 쉬고 다음날 아침에 저희는 에기나섬, 코린토스, 델피 투어를 알아본 뒤에 드디어 아테네 일정의 첫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아테네에서 제일 먼저 간 곳은 바로 하드리안의 문이었습니다. 이 문은 132년에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세운 문인데요. 옛날에는 이 문을 기준으로 여기는 그리스인 동네, 여기는 로마인 동네 이렇게 나눴다고 합니다. 문은 생각보다 정말 컸고 웅장해서 사진으로는 안 담기는 그런 압도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드리안의 문 뒤에는 제우스 신전이 있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안까지 들어가진 않았고 밖에서 예의 있게 감상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입장료가 너무 비쌌고 공사 중이라서 안으로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간 곳은 아테네 국립정원이었는데요. 아테네 국립정원을 가기에 앞서 길거리에 이렇게 유물을 발굴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되게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어서 신기함을 가지고 국립정원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시끌벅적한 아테네 속에서 굉장히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는데요. 관광지 사이에서 잠깐 숨을 고르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이곳이 16헥타르에 달하는 너무나도 큰 공원이었기 때문에 다 보지 못하고 이렇게 멋진 사진들을 찍으면서 여유를 만끽하다가 자페이온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그리스 일정을 짜면서 굉장히 기대했던 곳 중 하나가 자페이온이었는데요. 건물이 너무나 이쁘고 첫 근대 올림픽의 펜싱 경기를 직접 했던 곳이라고 해서 가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주말이라서 문이 닫혀 있어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슬픈 마음을 가지고 신타그마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신타그마는 그리스어로 헌법을 의미하는데요. 그리스 고궁 앞에 위치해 있고 그리스 최초의 헌법이 이곳에서 반포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으로 치면 약간 광화문 광장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무명 용사의 비도 함께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세상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용사의 넋을 기리는 곳으로 1458년 그리스 독립전쟁 당시 전사 병사들과 다른 국가와의 전쟁에 참가했던 용사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한국전에 참전했던 그리스 근위병들이 있어서 코피아라고 이 벽에 작게 새겨져 있기도 했습니다. 이곳에서 근위병 교대식을 보기도 했는데요. 근위병들은 멋진 전통 의상과 멋진 소리가 나는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교대식을 할 때 되게 근위병들이 멋진 춤처럼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그 소리가 너무 좋아서 계속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마음을 뒤로한 채 숙소에서 맛있는 크림 요끼를 만들어 먹고 하루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테네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죠. 아크로폴리스 투어를 하러 갔습니다. 이곳에는 약 21개의 건물들이 있었고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크로폴리스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도시의 가장 높은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아테네 어디에서든 아크로폴리스를 볼 수 있고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아크로폴리스보다 더 높은 고도의 건축물을 세울 수 없도록 법을 제정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곳저곳 구석구석 둘러보면서 멋진 사진들도 찍고 아테네의 전경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아크로폴리스에서 내려왔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여유로워서 저번에 가보지 못했던 자페이온에도 가고 아테네 학술원과 아테네 대학교를 갔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사진도 열심히 찍고 그리고 아테네 왔으면 꼭 먹어야 한다는 유명한 디저트가 있다고 해서 그 디저트를 먹으러 갔는데 너무너무 달아가지고 치아가 다 녹아버린 것 같은 그런 맛이었습니다. 모두 골든아워에 대해서 아시나요? 골든아워란 해가 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시간을 말하는데요. 조각 선생님께서 골든아워 시간에 맞춰서 멋있는 사진을 찍고 싶다고 하셔서 다시 아크로폴리스로 향했습니다. 아크로폴리스에서 너무나도 멋있는 사진들을 찍고 내려와서 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소연이와 지훈이의 버스킹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춤을 추는 겁니다. 길거리에서. 저희는 너무너무 부끄러웠지만 소연이와 지훈이는 굉장히 담대하게 춤을 열심히 추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떤 분이 오셔서 사진 요청까지 하셨습니다. 돈이 없어서 계획했던 이 춤 버스킹이었지만 돈은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아테네를 둘러보면서 너무 지쳐 있었는데요. 마지막 밤인 만큼 이렇게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밤인 만큼 조각 선생님과 여행 선생님께서 맛있는 고기와 파스타를 해주셔서 정말 배불리 저희를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곧 생일인 예빈이를 위해서 저희가 서프라이즈 생일 파티를 계획했는데요. 열심히 다른 친구들이 고기와 파스타를 먹는 동안 저 혼자 저 풍선을 다루느라 너무 힘들어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그리고 예민이를 더 놀래켜주기 위해서 예민이를 속였는데요. 선생님께
선생님께서 너무 화나셔서 지금 우리를 긴급 소집하셨다. 빨리 가야 한다. 그래서 다들 고기와 파스타를 맛있게 먹다가 저희 방으로 올라왔는데 올라오면서 예빈이가 했던 말이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예빈이가 아 맞아 우리 혼낼 때 되긴 했어 라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정말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아테네 근처 마트에서 이렇게 케이크를 사서 예빈이의 생일을 축하해주고 예빈이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 저희들도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여행지인 소연이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리스 지역 중 고린도와 에기나 섬을 맡은 신소연입니다. 네, 일단 저희가 먼저 고린도를 선정했던 이유는 성경적인 부분이 가장 컸는데요.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가게 되었고 철학과 토론의 중심지였던 아덴과는 달리 고린도는 한락들이 뒤섞인 혼란의 도시였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고린도를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며 공동체를 다시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울의 발자국을 따라보기 위해 고린도를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는 아테네에서 이제 고린도 투어를 예약하고 고린도로 가게 되었는데 저기 보시면은 고린도 문화, 고린도 유적지, 갱그레아 항구 순으로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고린도 문화는 세계 3대 문화 중 하나이며 기운의 문화라고도 불리는데요. 그 당시 고린도에서 경제적 성장을 위해 문화를 만들게 되었는데 이 문화를 이용할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가는 것보다 700km 더 절약하여 운행거리를 줄어들게 해요. 경제적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만들고 나니 폭과 높이가 너무 적어서 상업적 배가 운영을 할 수는 없었고 관광용 배만이 운행이 가능해 관광지로 변하게 되었다는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고린도 유적지는 사치와 행락의 중심지였는데요.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파괴하고 재건하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치와 행락을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대마라는 재판을 받는 곳이 있었는데 그 당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못마땅히 여기던 유대인들이 로마 총독인 갈리오에게 바울을 고발해 재판을 받게 한 곳이기도 합니다. 네, 갱그레아 항구는 재판을 통해 고린도에서 쫓겨나게 된 바울이 이곳에서 에베소로 선교하기 전에 머리카락을 자른 곳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는 에기나 섬에는 유명한 신화가 있는데요. 강의 시인 아소포스와 물의 ним페 토크 사이에서 태어난 에기나는 제우스가 독수리로 납치해서 이 섬에 왔고 그의 아들인 아이아코스가 이 섬을 통치했으며 그때부터 에기나 섬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신화입니다. 네. 저희는 그러한 신화가 있는 에기나 섬을 들어갈 때 페리라는 배를 타게 되었고 그 당시에 섬이 이제 비가 오고 있어서 식당에서 급하게 식사를 했던 기억 또한 있습니다. 밥을 먹고 저희는 사진 스팟으로 가서 사진을 찍게 되었는데 저기 왼쪽에서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조그맣게 우산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우산이 에기나 섬에서 가장 유명한 사진 스팟으로 불리는 장소로 이야기됩니다. 또한 간식으로는 젤라또를 먹었는데 에기나 섬에서는 이제 피스타치오가 유명하다고 하여 저희는 그 맛으로 먹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맛은 있었지만 너무 달아서 힘들었다는 후기 또한 있었습니다. 저희는 섬을 걸어다니며 잠시 길을 잃어보자 라고 하며 약 10분 동안 그냥 발이 닿는 대로 걷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친구들과 사진을 찍는 재미나 경험을 얻을 수 있어 정말 값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리스에서 한국으로 오는 것을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리스에서 이제 한국까지 오면서 프랑스와 중국을 경유했는데 프랑스에서는 7인 7색 마지막 여행 소감을 영상으로 찍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점심을 먹으며 남예빈 친구의 생일을 축하해 주었는데 이때 비행기에서 케이크를 얻었다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도착해 단체 사진 촬영을 끝으로 여행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관객분들이 적어주셨던 질문을 한번 받아서 저희가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은 씨가 하나 떼주실래요? 여행 중에 가장 맛있는 음식은 무엇이었나요? 조금만 말씀 해주세요. 여행 중에 가장 맛있는 음식은 무엇이었나요, 지은 씨? 오, 뭐였나요, 예진 씨? 저는 사실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하루 3끼를 빵만 먹었던 탓에 좀 기억이 잘 나는데 저는 사실 아까 지은 씨가 즐기자고 했던 스테이크가 맛있었어요. 이게 저는 물론 고기는 좀 질기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맛있었어요. 이게 가격이 비싸서 그런가? 네, 감사합니다. 그럼 한나 씨 어떤 음식이 제일 맛있으셨나요? 저는 음식이 맛있다기보다는 그 음식을 먹었을 상황이 그 맛있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노숙할 때 먹었던 한국에서 가져온 누룽지가 가장 맛있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아까 말했듯이 오렌지 주스가 제일 맛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가 한번 나와서 질문 하나 뽑아주실래요? 감사합니다. 가장 행복했던 아름다웠던 기억이 궁금해요. 뭐였나요, 예빈 씨? 저는 가장 다 모두 기억에 남지만 저도 노숙을 했던 게 좀 많이 기억에 남았었는데 아무래도 외국은 치안이 안 좋다 보니까 다 같이 자게 되면은 이제 짐을 뺏길 수가 있어서 친구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새벽에 이제 짐을 지키는 시간이 있었는데 모두가 다 제 시간에 일어나서 짐을 지켰던 게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서 그게 좀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네, 저도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 이스탄불에서 술탄 아흐메트에 들어갈 때 사실 신발도 벗고 들어가야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엄청 긴 시간 동안 신발을 신고 이제 비행기에 타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그 신발을 벗고 술탄 아흐메트 들어갔을 때가 저는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희의 발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약간 눈치가 조금 보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소연 씨는 언제가 기억에 남나요? 네, 저는 그 카파도키아에서 파스타를 먹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 이제 토마토 소스를 만들어가지고 먹었었는데 막상 라면 스프에 섞은 파스타면이 가장 인기가 많았던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도겸 친구가 나와서 뽑아주실까요? 어떤 사람에게 7인 7색을 추천하나요? 이건 제가 한번 대답해보자면 이제 혼자 배낭여행이 하고 싶다, 좀 배낭여행에 관심이 많다 하시는 분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터키랑 그리스에 관심이 많으신 분 또는 저희를 좋아하시는 분 그냥 강력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 친구 한번 나와서 아니 여행 후 7인의 관계는 어떻게 발전해 갔나요? 좋은 질문을 뽑아주셨는데요. 한나 씨 대답해주세요. 저희 7인의 관계는 더욱더 끈끈해졌습니다. 정말인가요? 왜냐하면
저희처럼 북콘서트도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 그때마다 이제 약속을 안 지키고 회의에 늦는 친구도 있었고 되게 숙제를 해오지 않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견디면서 더욱더 친구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더욱더 끈끈해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한나 씨와 똑같이 더 끈끈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여행을 갔다 와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책을 저희가 같이 판매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판매를 하면서 약간 조금의 불화가 있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 불화를 잘 견뎌내고 저희가 더 끈끈한 관계를 가질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네, 성은 씨가 하나 더 뽑고 싶다고 하시네요. 성은 씨 마지막 하나 질문 뽑아주실래요? 지은 씨, 5년 후에도 또 갈 마음이 있으신가요? 저는 실제로 7인 7살 갔다 온 뒤로 여행의 즐거움을 되게 많이 느꼈어가지고 이제 성인이 되는 나이니까 혼자서 한번 일본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고 또 친구들이랑 한번 더 재밌는 여행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어서 또 여행을 가보고 싶습니다. 나 일본 가봤는데. 멋지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Q&A 시간은 마무리를 하고 이제 7인 7색을 마치면서 각자의 소감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5글자 또는 각자 개인 준비한 소감을 할 텐데요. 성은 씨부터 예빈 씨 쪽으로 돌아가면서 소감해 주세요. 제가 5글자로 설명을 해보자면 새로운 배움입니다. 저는 이번 7인 7색 여행을 통해 도전 속의 배움과 계획의 중요성을 직접 느낄 수 있었고 일상 속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다양한 배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성격과 색깔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하며 협력과 소통의 의미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배움 덕분에 저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소감을 발표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소감을 각자 쓰고 준비를 해왔는데 제가 성은이랑 똑같이 썼습니다. 그래서 저도 새로운 배움이라고 5글자를 썼고요. 그 이유는 해외를 직접적으로 느껴보면서 시야가 넓어진 걸 체감할 수 있었고 사실 한국에서는 한 방향으로만 걸어가는 시간들이 많고 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시간들이 많았는데 7인 7색을 통해서 또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발표에서 언급하지 못했지만 저도 이제 이스탄불에서 카파도키아까지 이동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때 잘 이겨냈던 거를 생각하면서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어서 새로운 배움이라고 작성을 했습니다. 네, 저는 정말 짧게 소감을 나눠보자면은 제가 사실 입시를 앞두고 떠난 여행이라서 처음엔 조금 걱정이 많았는데요. 막상 갔다 오보니 이제 작은 것에도 감사를 하고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었고 배낭여행의 즐거움을 알게 될 수 있었던 점 등 얻어간 것도 많아서 이번 7인 7색을 다녀오기 정말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여행 도중에 이게 맞나 진짜 이게 맞는 건가 싶을 정도로의 일도 많았고 어려운 시련 등도 많았지만은 그래도 저도 앞에서 말한 친구들처럼 그런 힘든 경험들이 저를 더 성장시킬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잘 한 것 같습니다. 저는 5글자로 소개를 해보자면 친구들 땡큐라고 하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자기소개를 할 때 극티라고 했었는데 이제 저희 극티 성향을 이제 성은이가 중화를 또 해주고 제가 이래봐도 극내향인데 극내향의 성향을 우리 목소리가 큰 지은이가 중화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약간 나서기 힘들 때는 이제 저희 막내 주은이가 열심히 나서 주었는데요. 저희 7인 출색을 하면서 친구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말도 안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힘듦이 있었지만 그래도 여러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7인 출색을 끝까지 잘 마무리를 한 것 같아서 이제 친구들한테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고 이제 나이를 많이 먹어서도 같이 놀면서 여행도 다니자라고 하고 싶습니다. 저는 5글자로 감사의 연속이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새로운 환경에 가서 한국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해보면서 정말 저의 이 삶 속에서의 감사가 되게 많았는데 그동안 감사를 하기보다는 불평을 하고 살아왔구나를 조금 다시 되돌아보게 되면서 제가 튀르키예 갔을 때 되게 아팠는데 그때 옆에서 열심히 간호를 해준 소연이에게도 감사했고 또 저희가 너무 많이 싸우고 길을 잘 정하지 못해서 많이 답답하셨을 텐데 여행쌤께서 계속 인내로 함께 하여주셔서 감사했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이 7인 7색을 갈 수 있게 도와주신 이제 부모님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새로운 감사의 연속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성장의 시간이라고 하고 싶은데 제가 진짜 완전 거의 98% 아이라서 지금 이 자리도 굉장히 힘든데 여행 중에는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저희가 여행 경비가 없어서 정말 많은 깎으려고 흥정을 했었는데 정말 이 경험에서 정말 많이 나서려고 했던 게 원래 평소에 성격을 두고 다양한 이제 성격 반응들을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삶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의 일정과 어떻게 여행을 더 자세히 했는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나가실 때 책을 구매할 수 있으니까 책 구매해 주셔서 많이 읽으시면서 또 다른 새로운 즐거움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인블럭에서 준비해주신 공연을 마지막으로 마치려고 하는데요. 할로루를 사랑하게 될 거야라는 노래를 준비해주셨다고 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지금까지 너무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연이 끝난 후에는 단체 사진을 촬영할 것이니까 앞으로 나와서 단체 사진 같이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연 두 콘서트 모두 다 재밌게 즐기셨죠? 네. 제가 마지막 순서로 나오게 됐는데요. 저는 DFD라는 본사, 저희 나인블럭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획 마케팅팀의 김지혜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축하 공연으로 이렇게 축하를 해드리게 되었는데 축하 공연 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 곡을 선정한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노래 들려드리려고 해요. 먼저 일단 작가님들이 책 출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책 출간을 하게 되셔서 제가 책을 한번 이렇게 쭉 봤어요. 근데 책의 내용이 그 경험의 이야기들이 너무 잘 담겨 있고 너무 저는 그 순간들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막 펼쳐지면서 제 뭔가 과거의 순간들도 생각이 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 때 그런 경험의 순간들이 굉장히 힘들 때가 있었어요. 경험하는 것들이 모두 다 잘 될 수는 없고 뭔가 실수하고 그럴 때면 저를 항상 자책하고 좀 미워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의 순간들이
너무 다 아름다웠고 결국 그 순간에 나는 너무 예쁜 사람이었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제서야 좀 깨달은 것도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작가분들도 분명히 여행을 하면서 힘든 점도 있었을 거고 실수하는 순간도 있었을 거고 자책하는 순간도 있었을 텐데 결국엔 그 순간들이 너무 다 아름다운 시간이고 그리고 결국 나는 사랑받을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다. 라는 거를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서 이 곡을 선정하게 되었고요. 이 곡은 제목처럼 사랑하게 될 거야. 나는 결국 나를 사랑하게 될 거야 라는 의미를 담은 곡이에요. 그래서 이 곡이 사실 좀 쉽거든요. 그래서 같이 좀 즐겨보면 어떨까 싶어서 간단하게 따라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가능하실까요? 네.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리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용서하고 사랑하게 될 거야 라는 구절인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용서하고 사랑하게 될 거야 이런 부분인데 사랑하게 될 거야를 같이 해주시면 돼요. 좀 쉬운 거 같지 않나요? 한번 같이 해볼 수 있을까요? 제가 먼저 부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용서하고 사랑하게 될 거야. 너무 좋습니다. 결국엔 나를 사랑하게 될 거야 라는 거를 인지하시면서 이 노래 같이 즐겨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들려드릴게요. 영원을 꿈꾸던